뒤로! 젊은 경비원의 절규가 지하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순식간에 그가 72세 한도연 회장을 끌어안았어요. 바로 그 순간 강한 파열음과 함께 격렬한 화염이 치솟으며 거대한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연기와 화염 속에서 도연은 자신을 구해준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턱 오른쪽에 선명한 흉터가 있었어요. 민재야? 그녀의 입술에서 28년 만에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파열음과 사이렌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젊은 경비원 박진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평생 찾아 헤맨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턱에 있는 흉터가 28년 전 잃어버린 정체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라는 것을 말이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을 알아보시려면 계속 들어보세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한빛그룹 본사 지하 3층, 새벽 2시 30분.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을 희끄무레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한편에 줄지어 선 전기차들이 조용히 충전 중이었죠. 밤의 정적 속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것은 충전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환풍구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회색 정장 차림이 단정했어요. 은색 머리카락이 뒤로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검은테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목적이 분명했어요. 28년간 품어온 의심이 오늘 밤 확신으로 바뀔 예정이었거든요. 회장님, 이 시간에 직접 내려오실 필요까진 없으셨는데요. 뒤따라온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도연을 모셔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서린이가 숨겨둔 계약서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 윤서린의 배신을 눈치챈 지는 이미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말이죠. 그때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야간 순찰 중이던 보안팀 직원이었어요.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34세 남성이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어깨가 넓고 체격이 탄탄했어요. 검은색 보안복 차림에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죠. 얼굴은 단정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마치 아직 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 씨죠? 보안팀에 새로 들어오신. 도연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에 입사했습니다. 진우는 어깨를 곧게 펴고 대답했어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서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격식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죠. 손에 든 손전등을 조금 아래로 향하게 해서 상대방이 눈부시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에서 그의 세심함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한 일이 먼저였어요.
저쪽 보관함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도연이 주차장 끝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그쪽 구역은 지금 전기차 충전 중입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진우가 손전등으로 앞쪽을 비췄습니다. 불빛 안에 충전 케이블들이 바닥에 늘어져 있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여러 대의 차량에서 희미한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충전 완료 알림음이 삐삐 울려댔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김 비서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물었습니다. 오랜 비서 생활로 늘 조심스러운 성격이 된 그였어요. 충전 운영 패널 경고가 30분째 지속 중이고 열화상 순찰 로그상 해당 포트 열점이 상승 중입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팀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야간 근무를 도맡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자주 봐왔거든요. 열화상, 카메라 순찰과 충전 운영 패널 체크는 기본 업무였어요. 그럼 우리가 빨리 끝내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서린이 모든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르거든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차량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도연의 검은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 소리가 지하 공간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진우는 앞서 걸으며 손전등으로 길을 밝혀주었고 김 비서는 뒤에서 도연을 챙겼어요. 보관함은 주차장 맨 끝쪽 벽면에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미묘한 전기 냄새가 떠돌고 있었어요. 여러 대의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되면서 생기는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온도도 평소보다 높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 혹시 열쇠는요? 김 비서가 보관함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작은 은색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28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이 순간에 모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관함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파일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위쪽에는 기밀이라고 적힌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그 계약서군요.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린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 작은 전기방전 소리였어요.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신호였습니다. 진우가 몸을 돌려 뒤를 살펴봤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뒤로 물러서세요. 그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저 멀리 검은색 전기차 충전 포트 주변에서 작은 불꽃이 간헐적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30분 전부터 느껴왔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진우는 이미 그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보안 교육에서 배운 대로 위험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동해야 했거든요. 위험합니다. 순식간에 진우가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강한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면서 바닥 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귀청이 터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바람과 매캐한 연기가 지하 주차장을 순식간에 가득 메웠어요.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차가운 물이 머리 위로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화재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댔어요. 진우의 품속에서 도연은 천천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스프링클러 물방울이 그의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불과 30c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보았어요. 턱 오른쪽에 선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이가 3cm 정도, 세월이 지나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였어요. 어린아이 때 생긴 상처가 성인이 되면서 늘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28년 전 그날 6살 민재의 턱에 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교통사고 이틀 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 그때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으면서 의사가 말했었죠. 평생 남을 겁니다라고. 민재야? 그녀의 입술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사이렌 소리와 물소리, 화재 경보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그녀를 안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걸까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28년 만에 다시 본 아들의 얼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열음이 터지면서 지하주차장 전체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들이 도미노처럼 연쇄 발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화염이 천장까지 치솟으면서 검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이 열과 연기를 부분적으로 낮춰 탈출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지만 화재를 완전히 누르지는 못했어요. 진우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자동으로 정지되니 사용할 수 없었어요. 비상계단으로 가는 길도 연기로 가득했지만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회장님, 제 등에 업히세요. 진우가 도연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72세의 연로한 몸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려웠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도연이 거절하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그녀를 등에 업고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김 비서님은 어디 계세요? 진우가 연기 속을 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꼭 안고 뒤따라왔어요. 그의 정장은 이미 물과재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 서류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쪽입니다. 비상계단으로 가야 해요. 진우는 도연을 등에 업은 채 연기 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었어요. 등 위에 도연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말이죠. 세 번째 강한 파열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였어요. 뜨거운 바람이 등 뒤에서 밀려왔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진우는 몸을 앞으로 숙여 도연을 보호했어요. 괜찮으세요? 진우가 어깨 너머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대답 대신 그의 목덜미를 바라봤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사이로 보이는 목 뒤쪽에도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넘어지면서 생긴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8년 전 6살 민재의 몸에 있던 바로 그 자국들이었어요. 비상계단 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가 뜨거워져 있었어요. 진우는 소매로 손을 감싸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계단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진우가 한 계단씩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도연의 시선은 계속 진우의 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옆모습으로 보이는 그 흉터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28년 전 그날 민재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파요. 6살 민재가 울면서 턱을 만지던 모습,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으며 아파하던 모습. 그때 도연은 아이를 꼭 안고 약속했었어요.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다시는 다치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민재는 사라져버렸어요. 28년 동안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회장님, 손 꼭 잡으세요. 진우가 계단 난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또 다른 파열음이 들려왔어요. 화염이 계단까지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진우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아플 때마다 엄마 품에 안겨 울던 모습, 무서울 때마다 엄마 손을 꼭 잡던 작은 손,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28년 만에 되살아났어요. 민재야. 도연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우가 들었어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진우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왜 이 할머니가 갑자기 모르는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계속 가세요. 도연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착각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가 보였습니다. 이미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도연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안전한 곳에 나왔네요.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얼굴은 땀과 재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무사히 구해낸 것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도 민재는 이런 미소를 짓곤 했어요. 뭔가 잘했을 때, 엄마가 기뻐할 때마다 이렇게 환하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시죠?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의 얼굴에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정말로.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진우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진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만져주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소방관들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대피하셨나요? 혹시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어요. 그는 여전히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도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충격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료진이 권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쉬겠어요. 진우는 여전히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진우 씨. 도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6살 때 사고를 당한 후로는 거의 없어요. 진우의 대답에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살. 바로 민재가 사라진 나이였어요. 그 흉터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턱을 만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아주 어릴 때 다쳐서 생겼다고. 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사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보호시설에서 자란 그에게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품고 살아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우가 분명히 들었어요.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눈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따뜻한 민재의 눈이었어요. 그 흉터.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턱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야. 그 말과 함께 도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충격과 감정의 폭발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어요.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진우가 재빨리 그녀를 받쳐주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입에서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미안해. 민재야.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성 모병원 VIP 병실.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있던 한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왼쪽 팔에는 링겔이 연결되어 있었고 오른쪽 손등에는 가벼운 화상 치료를 위한 거즈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군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침대 옆 의자에는 며느리 윤설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43세인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련되고 자애로운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밤새 꾼 꿈이 생생했습니다. 어린 민재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웃던 모습, 그리고 진우의 턱에 있던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물 좀 주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이 몹시 말라 있었어요. 설인이 정성스럽게 물컵을 건네주었어요. 어머님, 어젯밤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며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넥터 접점 고의 훼손이래요. 분전반 우회 결선으로 아크가 발생해서 국부 발화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설인이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이틀 정도 입원해서 관찰해 보자고 하시던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경비원은 어떻게 됐나요? 박진우 씨 말이에요. 아, 그분 말씀이시죠? 멀쩡해요. 젊은 분이니까 별일 없으실 거예요. 설인의 대답은 짧고 무관심했어요. 마치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젯밤 서류는 무사했나요? 네, 다행히 모두 회수했습니다. 김 비서가 설인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설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어머님 좀 부탁드려요. 그녀가 병실을 나가자 김 비서는 즉시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CCTV 영상과 출입 기록, 그리고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어젯밤 폭발 3분 전에 설인 여사가 지하주차장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더 있나요? 네. 폭발 30분 전에도 그쪽 구역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충전 커넥터 접점 고의 훼손과 분전반 우회 결선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크로 인한 국부 발화를 유발한 것 같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28년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역시 그렇군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나요? 네.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다시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설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설인이 김 비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별 이야기 아니에요. 회사 일 정도?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설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경계심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설인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이런 위험한 일들을 직접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은퇴하시고 저한테 회사 일을 맡기세요. 민호도 떠났잖아요. 설인의 입에서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민호 이야기는 왜 갑자기 하는 거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냥요. 이제 혈육은 저희 모자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순간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설인아. 도연이 처음으로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어머님. 내가 민호를 죽인 건 아니겠지? 병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에서 가면 갔던 미소가 사라졌어요. 김 비서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설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1년 전 민호의 교통사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28년 전 민재를 잃은 후 유일하게 남은 아들마저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설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녀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있으세요? 1년이 지난 일을요? 설인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도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아들을 죽이고도 태어난 이 여자를 보고 있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어요? 민호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이요? 서린이 비웃었어요. 자꾸 제 사업 확장을 방해했거든요. 해외 투자건만 해도 몇 번이나 반대했어요. 그런 남편이 필요했을까요? 그녀의 말에서 소름 끼치는 냉혹함이 느껴졌어요. 남편을 하나의 장애물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빛그룹은 새로운 경영진이 필요해요. 저 같은 젊은 피 말이죠. 서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폭발도 당신 짓이군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떨까요? 증명할 수 있으시나요? 서린이 도전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미 자백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피보다 욕심이 진하다더니 정말 그런 사람도 있군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8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악마 같은 모습을 보이니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서린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그 경비원 말이에요. 혹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녀의 말에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죠? 그냥요. 어머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눈빛이 남달라 보여서요. 서린의 입꼬리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서린이 진우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우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님. 이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서린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에는 도연과 김비서만 남았어요. 두 사람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 전 민재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김 비서님, 박진우 씨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어린 시절 기록, 보호시설 출신이라고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세요. 민호 사고 당시의 기록도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성 모병원 지하 1층 보안실 앞 복도, 형광등 불빛이 하얀 벽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편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에 박진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진우의 왼팔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화재 현장에서 입은 화상 치료를 받고 온 후였어요. 검은색 보안복 소매가 붕대 때문에 조금 올라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끝난 후 혼자 남아서 CCTV 녹화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비서가 서둘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인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진우 씨, 다치신 곳은 괜찮으신가요?
김비서가 다가오며 진우의 붕대 감긴 팔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네, 별것 아닙니다. 가벼운 화상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김비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전화로 말씀하신 그 자료가 뭔가요? 이걸 보세요. 진우가 USB를 김비서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폭발 전날 밤 11시경 서린 여사가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CCTV 영상과 출입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는 경찰 영장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김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시간대별로 일치하는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영상에서 그쪽 구역에서 뭔가 작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진우의 설명에 김비서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USB 리더기를 연결해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린이 충전기 근처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통화를 하는 장면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김비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어젯밤 일이 끝나고 혼자 남아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CCTV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순찰 동선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1층 위주로 돌았어야 했는데 지하로 내려간 거죠.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그때 진우 씨가 지하에 없었다면 회장님이 위험했을 거예요. 진우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니 지금도 아찔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죠? 단순한 예감치고는 너무 구체적인 행동이었는데요. 김비서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은 진우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낡은 은목걸이였습니다. 체인은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변색되어 있었고 펜던트 부분에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김비서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펜던트에 M, J, 한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보호시설에서도 이것만은 제게서 떼어내지 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에게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거든요. M, J, 한이면 혹시 이름 이니셜인가요? 김비서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제 이름은 박진우니까 맞지 않죠.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의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진우가 목걸이를 다시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복도의 형광등 빛에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특히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마치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거든요. 김비서는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34세의 그는 분명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가의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우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없으세요? 6살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전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진우의 대답에 김비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8년 전
한빛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 6살에 교통사고로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고는 어디서 당하셨어요? 서울 강남구 어디였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김 비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기도 맞고 나이도 맞고 사고 지역도 비슷했습니다. 혹시 턱에 있는 흉터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것도 사고 때 생긴 건지 그 전부터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보호시설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진우가 무의식적으로 턱을 만졌어요. 28년간 자신과 함께해온 상처였지만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확신을 숨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께 먼저 알려드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진우 씨, 이 USB와 목걸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증거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회장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의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상황이 급변할 것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비서의 진지한 모습에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김 비서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 씨, 혹시 회장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병원에 계시거든요. 네, 물론이죠. 어제 구해드린 분이시니까 안부라도 여쭤봐야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친근감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같이 올라가시죠. 김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USB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진우는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J. 한이라는 각인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 비서가 물었어요. 진우 씨, 혹시 가족을 찾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이죠. 누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진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가족을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진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적어도 이 목걸이의 의미라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3층 버튼을 누르는 김 비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가 곧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회장님께서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뭔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진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반가워하실 거예요. 김 비서의 대답에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면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VIP 병실들이 줄지어 있었고 간호사들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 비서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진우는 뒤따라가면서 목걸이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서자 김 비서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우 씨, 준비되셨어요?
네, 괜찮아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서울성 모병원 VIP 병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하얀 침대 시트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작은 은목걸이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고 있었어요. M, J, 한이라는 각인이 손가락 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진우가 병실을 떠난 지 벌써 1시간이 흘렀어요. 그가 목걸이를 건네주며 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서요. 그 순간 도연의 가슴도 뜨겁게 타올랐어요. 28년 전 잃어버린 아들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그 목걸이였거든요. 도연은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민재가 5살 생일날 보석가게에서 특별 제작을 의뢰했던 그 목걸이. 민재이 한의 이니셜을 새겨 넣으면서 우리 민재가 평생 엄마를 기억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컸어요. 28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김비서님, 도연이 침대 옆에 서 있던 김비서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진우 씨가 신원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작성했고 일회용 면봉으로 구강상 피세포를 채취해 검사 의뢰했죠?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흔쾌히 동의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 샘플을 채취한 것이었어요. 도연의 지시였지만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DNA 검사 의뢰해 주세요. 제일 정확한 곳으로요. 네,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내일 오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김비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진우가 잃어버린 막내 아들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다음 날 저녁 6시. 도연은 봉투를 받는 순간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의료진의 공식 사인이 찍힌 정확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일치율 99.98%.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도연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손을 입에 댔습니다. 확신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재야, 28년 만이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8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는데 이제야 그 무게를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빛그룹 본사 지하보안실. 진우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계속 어젯밤 꿈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어린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차 불빛 예쁘지?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어요.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을 만난 이후로 더욱 심해졌어요. 특히 민재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제 이름이 민재인 걸까요? 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분명 자신의 이름은 박진우인데 민재라는 이름이 계속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도 그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비서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진우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회장님을 다시 뵈러 오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보안실을 정리했습니다. 동료에게 잠시 자리를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진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턱의 흉터가 형광등 불빛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어릴 적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누가 치료해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노크하자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28년 전 어린 민재의 모습이 진우의 얼굴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진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도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한 친근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도연이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진우 씨, 앉으세요. 도연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진우가 자리에 앉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혹시 요즘 꿈을 자주 꾸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네.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꿈이요. 어떤 장난감이었나요? 자동차였어요. 불빛이 나는 작은 자동차를 굴리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꿈이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민재가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 바로 LED 불빛이 나는 자동차였거든요. 그 꿈에서 누구에게 자랑했나요? 잘 안 보였는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안아주는 사람이었고요. 진우의 대답에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진우 씨, 혹시 민재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그 이름.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왜요? 특별한 이름인가요? 요즘 계속 그 이름이 생각나거든요. 누군가 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피는 기억한다고 해요. 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이 할머니의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회장님,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우 씨, 아니, 민재야.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의 파편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길. 엄마. 진우의 입에서 저절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28년간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단어였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서울성 모병원 VIP 병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며느리 윤서린이 서 있었어요. 서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 같은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제 김 비서로부터 DNA 검사 결과를 들은 후 그녀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 경비원이 민재라고 믿으세요? 서린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DNA 검사 결과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비서를 통해 몰래 입수한 것이었죠. 도연은 서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결국 또 피 한 방울에 흔들리시네요. 서린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감정이 약한 분이셨죠. 2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피가 널 이 자리에 앉게 한 줄 알아? 무슨 뜻이죠? 한빛구름 며느리라는 지위,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 그 모든 게 민호의 피 덕분이었어. 그런데 그 피를 흘린 사람을 죽였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28년간 쌓아온 분노가 서서히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얘기 또 하시는군요. 증거나 있어서 그러세요? 충분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은 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뭘 준비했다는 거죠? 서린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끝이야, 서린아. 무슨 소리예요? 1년 전 민호 사고 당일 내가 보험금 수익자를 바꾼 기록이 있어요. 사고 3일 전에 말이야. 김 비서가 파일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어젯밤 폭발 사건 전 내가 충전기를 조작한 CCTV 영상과 출입 기록, 통화 내역도 있고. 서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커넥터 접점 고의 훼손과 분전반 우회 결선 흔적을 경찰 과학수사대에서 이미 확인했거든. 도연의 말에 서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회사 지분은 이미 제 명의로 넘어왔잖아요. 서린이 최후의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계약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려 등기와 명의개서가 막혀 있어. 뭐라고요? 진짜 유언대용 신탁과 이사회 결의안은 따로 있어요. 민재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말이야. 서린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28년간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서린이 소리를 지르며 병실 탁자 위의 서류들을 바닥에 뒤엎었습니다. 꽃병도 넘어뜨렸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민호는 죽었어요.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이끌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남성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 형사였습니다. 윤서린 씨죠? 남성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린은 경찰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경찰이 여기에? 윤서린 씨,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하신 말씀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또한 배우자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으실 예정입니다. 서린이 뒤로 물러서며 부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어디 있다고. 그때 병실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진우가 작은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서린이 진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날 당신이 충전 커넥터 접점을 고의로 훼손하고 분전반 우회 결선을 하는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크로 인한 국부 발화를 유발하려는 의도였죠. 그게 뭐가 문제라고요? 인위적으로 화재를 조작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진우가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폭발 당일 오후 당신이 지하 주차장에서 30분간 혼자 있었던 CCTV 영상이에요. 출입 기록과 통화 내역은 경찰 영장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서린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성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수갑이 서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서린이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습니다. 28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가족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보다 욕심이 진하다는 말, 당신에게 딱 맞는 표현이었네요. 서린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건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로 멀어져 가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깨진 꽃병 조각들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아들과 함께 악몽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서린이 마지막에 한 말 들었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준비가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 김 비서가 바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1차전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더욱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끝이 되려면 서린이 숨겨둔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해. 진우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도연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28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는 서린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성 모병원 VIP 병실. 오후 4시에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얀 침대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이제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칠 전 서린이 어지럽혀 놓았던 흔적들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작은 꽃다발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28년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얼굴 전체에서 빛나고 있었거든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안복이 아닌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한빛그룹 회장실 직속으로 발령이 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정장보다는 그의 표정이 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우가 인사하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그는 회장님이 아닌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진우야, 아니 민재야. 도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28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자신 곁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퇴원하시는 거죠? 네, 내일 오전에 퇴원 예정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학적으로는 이미 회복됐지만 정신적 충격 때문에 며칠 더 입원해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로 확인된 혈연 관계였지만 28년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우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집에 드디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재야. 도연이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의 얼굴을 살그머니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뺨, 이마, 그리고 턱의 흉터까지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내가 사라진 날, 내 세상도 끝났단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찾지 못했을 때의 절망감, 그 후 수개월간 계속된 수색 작업, 그리고 결국 포기해야 했던 순간까지 매일 밤 꿈에서 내가 나타났어. 엄마를 찾으며 우는 6살짜리 민재가 말이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기억을 못해서. 아니야, 괜찮다. 도연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익숙합니다. 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만질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머님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그 흉터 말이야. 도연이 진우의 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28년간 내 죄책감이었지만 널 찾게 해준 등불이기도 했다. 진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등불이요? 만약 그 흉터가 없었다면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어젯밤 화재 현장에서 내가 나를 구해줄 때 바로 그 흉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거든. 도연의 설명에 진우는 자신의 턱을 만져봤어요. 평생 콤플렉스였던 흉터가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내가 5살 때였어.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그때 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거든. 도연이 그날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평생 흔적이 남을 거라고 하셨어. 그때 내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몰라. 왜 미안해 하셨어요? 내가 조심히 보지 못해서 다치게 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흉터가 운명이었나 봐.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뭔가 따뜻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픈 곳을 달래주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자장가 같은 목소리. 어머님, 응? 혹시 제가 어릴 때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았나요? 불빛이 나는 자동차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기억나는 거야? 꿈에서 봤어요. 작은 자동차를 굴리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꿈이요.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어. 도연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5살 생일 선물로 사준 LED 자동차였는데 밤마다 불을 켜고 굴리면서
엄마, 내 차 불빛 예쁘지? 라고 묻곤 했거든. 진우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꿈이 아니라 진짜 기억이었던 거군요. 그럼 제가 정말, 그래, 넌 정말 내 아들 민재야.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설인 여사 재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돼요. 김 비서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뭔가요? 설인 여사가 구치소에서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과 진우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꿍꿍이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말 말이에요. 만나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는 봐야겠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민재도 함께 있으니까. 도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8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이제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도연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28년간의 공허함이 이 한 번의 포옹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도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모자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겹쳤어요. 28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핏줄로 이어진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우는 품속에서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J. 한이라는 각인이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어머님, 이제 이 목걸이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래, 민재이 한. 제 진짜 이름이었군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8년 만에 아들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인의 마지막 요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가 숨겨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한빛그룹 본사 지하 3층. 오전 10시에 밝은 햇살이 지상에서 내려오는 채광전과 광덕트 시스템을 통해 지하 공간까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음침했던 지하 주차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용도 변경과 피난계단 증설,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보강 등 인허가를 마치고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후였습니다. 벽면에는 밝은 회색과 하늘색으로 칠해진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구에 걸린 새로운 간판이었어요. 민재 안전기금 센터라는 금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센터의 공식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준비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임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뒤편에는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도연 회장이 직접 정한 문구였습니다.
28년간의 이별과 재회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의미 깊은 말이었죠. 한도연이 단상 앞쪽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세인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민재안정기금센터의 초대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상 뒤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바로 진우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한민재라고 불려야 할 그였죠. 그는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센터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안복 대신 정장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표정도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더 이상 어색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민재가 단상에 올라서자 또 한 번 박수가 울렸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민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어요. 6개월 전까지 저는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6살 때 사고를 당한 후 기억을 잃고 보호시설에서 자랐죠. 참석자들이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28년 만에 다시 이곳에서 제 어머니를 만나게 됐거든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 모성의 말이에요. 민재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저는 불빛이 두려웠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불빛이 두려웠던 이유를요. 참석자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그건 사고의 불빛이 아니라 어머니가 28년간 저를 찾던 신호였어요. 도연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 센터는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사고로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 기억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재는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린 후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치료와 교육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을 전해드릴 거예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도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민재가 어머니를 단상으로 안내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8년간 아들을 잃고 살았습니다. 도연의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매일 밤 꿈에서 아들을 찾아 헤맸고 깨어나면 현실의 절망에 빠졌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재가 저를 구해준 순간 저도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박수가 다시 울렸어요. 흉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도연이 아들의 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센터를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서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수십 개의 플래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빛은 달랐어요.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의 빛이었거든요. 민재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그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M, J, 한이라는 각인이 플래시 불빛에 반짝였어요. 이 목걸이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민재가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말했어요. 28년간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보물이에요. 도연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모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센터 내부를 둘러봤어요. 각 방마다 다른 기능이 있었습니다. 상담실, 치료실, 교육실, 그리고 가족 재회를 위한 특별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곳은 기억의 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한 심리 치료가 이뤄지는 곳이었어요. 벽면에는 따뜻한 색상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편안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 비서가 감동스럽게 말했어요. 그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센터는 조용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도연과 민재뿐이었습니다. 모자는 센터 로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어머님도 있고 이런 의미 있는 일도 하게 됐어요. 너도 나도 새로운 시작이야. 도연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자. 네, 어머님.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니 지하 주차장에 새로 설치된 LED 조명들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둡고 무서웠던 공간은 이제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28년간 자신을 지켜준 이 작은 보물이 결국 가족과의 재회를 이뤄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어머님, 응? 사랑해요. 민재의 말에 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28년 만에 듣는 아들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재야. 모자가 꼭 껴안았어요. 센터의 따뜻한 불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SNS에 공유했어요.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